자, 제목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이재명 지사 2심 재판 결과 완벽 분석하면서 대법원 선고는 어떻게 날 것인가 예측해. 누가 끼어들랍니까? 야, 누가 끼어들래? 김윤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제가. 야, 초호화 군단. 뉴스 공장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뭘 따라해요? 뉴스 공장 그대로 나왔구만 지금. 나 진짜 뉴스 공장이 내 펜을 다 뺏어갔어. 내가 늘 말하지만. 김우주 쇼라 그래 여기. 판사 출신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우입니다. 예. 이제 방송에 좀 적응이 됐습니까? 아니요. 좀 떨지 마세요. 그래 떠는데. 그 방송을 안 하시던 분이 마이크 앞에 처음 서면 당연히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익숙해질 때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요것만 더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기대해 보고요.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정치 하다 안 되니까 변호사 한 거라고.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예요? 아따 잠깐 땀 나잖아. 예, 오늘 하여튼 잘 분석해 주시고요. 또 변호사계 최초로 성대모사를 네. 하시는 신유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뭐 준비한 거 있습니까?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한다니까. 예. 그리고 박준 변호사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림팀을 꾸렸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분도 핫한 분인데 요즘에 정신줄 놓고 다닙니다. 오늘 7시에 녹음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7시 5분인데도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맞다! 예, 아이고. 예, 지금 달려고 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사과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기 전에 네. 자, 사과부터 하고 사과하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 하여튼 뭐 이 드림팀의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인데 재판이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이해할 텐데 일단 김윤우 변호사께서 저분 판사 출신입니다. 네. 저렇게 아주 보이지만 훌륭한 판사입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녹음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판결문을 쓱 보더니 2심 판결. 야, 판결문이 엽기인데라고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런 이야기를 엽기? 아까 엽기. 쓰레기라고 했던. 아니. 제가 잘못 들었네. 아니. 내가 잘못 들었네.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럼. 잘못 들었어요. 네, 제가. 잘못 들었구나. 예. 자, 판결문이 엽기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판결에서 이 지사가 발언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어디가 허위다라는 부분에서 이 지사 발언이 약간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KBS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5월 29일 날 2018년 5월 29일 날 있었을 때 예. 그때 말한 답변 내용은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사실이거든요. 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예, 그다음에 MBC에서 6월 5일 날 2018년 6월 5일 날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말은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판결에서는 허위라는 부분이 이 말이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의뢰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절차 진행을 막았다. 이렇게 발언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서 요 달라진 발언이 다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건 허위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계속 대조하면서 읽지 않으면 진짜 이런 말을 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죠. 교묘하게 이렇게 발언을 왜곡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형사법의 기본은 법이고 사실이고 애매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맥락이고 뭐고 없이 그냥 갑자기 이 지사가 말한 거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게 허위야 라고 지금 가버린 거죠. 예. 일단 거기서부터가
이 판결의 엽기적인 부분의 제일 시작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 예. 부분이. 네. 신유준 변호사는 이 판결문 보고 네. 다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뭐 이 절차 진행을 지시를 한 부분이 있고 일부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이런 의도, 이 발언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보아하니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떤 발언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을 그대로 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그러니까 해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 되는데 네. 너 그거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네. 이렇게 판사가 추측해버렸다. 네, 그런 추단을 식으로, 해버린 네, 거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로 치환을 하면서 너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예, 예. 사실은 이 발언 자체로는 숨기려고 했다라는 정도인데 그치만 이거는 이코르 공표다.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저도 똑같아요. 이거는 반대로 가능해요. 네.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김윤호 판사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무죄로 가는 게 맞다고요. 의심스러운 피고인이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처벌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절차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관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여입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발언은 일부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기는 하나라고 하면서 선거인들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 그게 이상하다는 이렇게 거야. 돼 있거든요. 안 돼. 이거는 뭐냐면은 코리아면 안 되지. 글쎄 이거는 지나친 뇌피셜인 것 같다는 예,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뇌내망상입니다. 50년대 60년대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이나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항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로 규정돼 있다가 72년도 유신 독재 체제 이후에 개정이 되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까지 포함해서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가 네. 94년에 이 왜곡을 뺐어요. 또 줄였잖아요, 그죠? 네네. 이 왜곡은 명백하게 이제 허위가 아니라 약간 사실을 비틀어서. 그릇되게 보이게 한다든가 뭐 사실과 약간 달라 보이게 오인되게 말하는 할 거. 수 있는 상황. 네, 그거를 다 이제 포함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 사실은 아닌데 왜곡. 이렇게 사실과 달라 보이게 하면 그것도 허위나 한 가지야라고 한 거는 사실은 허위 사실 공표를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자로 지금 유신시대법처럼 확대 해석한 거죠. 예. 근데 형법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형법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명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법 제정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만일 허위사실 공표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범주에. 근데 사실 공표라는 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의미도 공표라는 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TV 토론 제한된 시간 그것도 질문자가 저쪽에 있고 내가 대답하는데 내가 주도권을 못 잡기 때문에 질문자의 주도권에 의해서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거를 공표라고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쪽 질문자 그러니까 리드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은 TV 토론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표라고 할 수 없는 걸 공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연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 변명 내지는 예, 그렇지. 방어 이런 소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어떤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방어의 말들을 따와 보니 숨기려고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거는 반대 사실로 적극적으로 공표한 거로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 판결문이 아니라 주장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개진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재판부에서 인정한 걸 다 인정한다고 쳐도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과연 100만 원을 넘어갈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도지사가 아웃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100만 원 이상 넘어갈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느냐. 비근한 예로 2016년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총 16명이 문제가 됐는데 단 한 명도 아웃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렇죠. 전부 다 기소유예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선고유예.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재판관들도 똑똑해져 갖고 이 판결 법조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유권자들 30만, 50만, 100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 값어치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잘못인데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천만이라고 유권자는 뭐 350만 정도. 네. 그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00만을 때려서 날려야 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 금액 자체도 그렇고 유죄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90이나 80만 원 정도에서 자기가 유권자 선택을 침해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판사의 심리일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한 번 더 임상기 판사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 지사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참고를 할 만한 판결이 있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그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1심에는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하지 마요. 이 사람. 하여튼 이 양반이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은 19대 국회의원 개인 공약 이행률을 해보니까 그 김진태 의원은 공약 이행 평가가 71.4%로 강원도 내 3위다. 라는 내용의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런 자료가 공표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유죄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 다소 과장일 수는 있겠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됐어요. 근데 이 정도 기준을 따지면은 이재명 지사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전부 다 이걸로 따지면 그 아무것도 16명 다 아웃이에요. 다 아웃 정도가 아니지 뭐 그 사람들. 박영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때문에 재판 가냐면 구로구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뭐 23명 이하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23명 이상인 곳이 몇 군데 있었어.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봤어요. 그거는 진짜 사실과 배치된다고. 근데 이것도 재판도 못 갔다고. 선거였지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토론회에서 발언, 그다음에 뭐 연단에서 발언한 거, 그다음에 뭐 선거 때 저 차 타고 가면서 떠들잖아요. 스피커 잡고 한두 개만 좀 사실 아닌 걸 말하면 다 집어넣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대통령 선거 뭐하러 하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양형과 관련해서 이제 30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인데 제가 아주 재밌는 지금 모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직책에 계시는 분이 그 학력 위조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걸렸어요. 근데 사실 학력 위조 같은 경우는 다 100만 원 이상 나오던. 무조건. 무조건 거의 100만 원 이상 나오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날라갔어. 1심에서 날라갔는데 2심에서 안 날라갔어. 근데 그 판결문을 보고 정말 신박했는데 이 학력 위조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80만 원만 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2심 판사는 그 토론에서 한 말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썼거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됐어. 아니 더블 스카가 났는데 더블 스카가 났고 당시 그 이재명 지사가 56.4% 네.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위, 3위랑 표차가 워낙 많이 상대가 안 나서 됐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차를 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해석이니까 추단해서 유죄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을 300 했는 거는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한테 임상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말하기 어렵고 일단 판결에 나온 양형사유 중에 아까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재밌다니까. 살라가다가 또 아니 어렵다 그래. 난 사람 얘기하는 걸 판결에 나온 양형사유 중에 정말 네. 인간적으로 잔인한 건 뭐냐면 그래, 들어봅시다. 예, 그 형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해명을 안 하느냐, 너는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취지가 있어요. 이거 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형님이 공인회계사였던 형님이시잖아요. 이 7남매가 그 안동에서 서울로 76년에 올라오면서 부모님이 시장 청소, 시장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지하에서 9 식구가 살아요. 단칸방에서.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바로 공장 취업을 하고요. 7남매가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2명만 우리가 이 생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형은 공인회계사가 됐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 된 케이스인데 이 형이 원래 굉장히 좋은 형이었는데 95년에 큰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98년에 큰딸이 사망하면서 약간 이제
안 하던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그러고 이제 특히 성남시장이 됐을 때는 막 시청 직원들한테도 정말 여기 정가도 생길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하고 뭐 롯데백화점 가서 보안요원도 때리고 뭐 이런 걸로 정가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잠잠해졌다가 또 조증이 오면 이제 어머니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 조증이 올 때마다 엄청난 일이 생겨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망인에 대한 모욕도 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해명을 안 하냐. 저는 진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까 심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이상한 양형인 것 같아요. 지금 봐요. 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판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게. 미리 예단을 아마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게 그 박지훈 변호사랑 우리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랬습니다. 아마 날아가면 직권남용으로 날아간다. 날아가면. 우리가 그 생각을 했죠 맨 처음에. 네. 근데 1심은 올 때 다 무죄가 났으니까. 근데 2심에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됐고 이게 날아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지금도 우리 항상 달리 볼 걱정했던 수가 있나 게 그거를? 이게 그 공무원한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강요라든지 직권남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는데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나왔다는 게 같은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순이 되지 않느냐.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지금 검찰이 공소장 쓰고 검찰이 생각은 이재선 씨가 정상이다. 네. 근데 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지 않느냐. 그 직권남용이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2심 판결을 보면은 형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네.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 직권남용 아니다. 그래놓고는 이게 허위사실로. 이 판결의 백미는 이거죠. 백미 피고인이 나왔습니다.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해놓고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아니 이 문장이 두 개가 지금 이어져 있어요. 와 이건 뭐지? 만들어내려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가 그 2심 판결 나고 저한테 한 얘기가 1심 판결이 적합했다. 감명해 읽어보면 딱 맞아 떨어져. 2심 판결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꼼꼼하게 읽어보진 못했지만 1심 판결이 잘 읽혀. 네. 그리고 잘 읽히는 판결문은 잘된 판결문이고 퍽퍽퍽 걸리면 잘못된 판결문이거든요. 이거 지금 말했던 것처럼 거의 다 문맥이 안 맞아요. 갸우뚱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인과관계가 중간에 펑펑펑 뛰어넘어 지원차. 예, 예. 판사 지원차. 김 변호사님이 이 재판의 판사였으면 당연히 이런 판결은 했어요? 안 내리겠죠. 아까 뭐 엽기적인 판결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냥 항소 기각하고 끝내야죠 이런 거. 항소기가 다시 판사로 좀 보내드리면 안 되나?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너 정신과 치료 안 받으면 그 전에 용서 못 한다라고 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잖아요. 근데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열람 등사를 계속 거부해 줬습니다. 거부하다가 법원 명령으로 마지막 공판 때 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컴퓨터 왜 가져갔느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증거 그거 확보하려고 라는 게 좀 보호가 돼야 되는 게 나중에 검찰에서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일단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내가 확보 안 해놓잖아요. 그럼 가면 절대 안 돌려줍니다. 그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검찰청법에 그게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하든 피고인한테 유리하든 그런 증거가 있으면 검사 발견하면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다 어겼잖아요. 이때까지. 어기니까 못 믿으니까 그 복사를 더 해놓은 건데. 만주 변호사 이게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결과는 잘 기가 막히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1심 2심 다 맞췄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 지금 방금 김 변호사 얘기했던 거 그 문제가 터졌을 땐 1심은 무죄 날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네. 검찰이 자기가 유리한 걸 다 숨겼어요. 내야 돼. 원래 내야 써야 되는 그러니까 판사도 그거 보고 뭐야 이거 했을 것이고. 근데 2심에서는 내가 신준 변호사하고 사석에서는 유죄다 이거 얘기했던 거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정치 판사들 불안한 거야. 네. 특히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 판결하거든. 네. 그거는 뭐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좀 심해지고 당연해요.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그 지금 법원의 상층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조금 이렇게 그 억하심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뭐 그거 솔직히 말해서 양성태 거래되고 나서부터 법원에 특히 1심의 지방법원은 좀 덜하지만 고등 이상의 고등부장 이상의
다 양승태 쫄병들 아닙니까 형님? 쫄병이라기보다는 부하.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쫄병보다 더 심한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결 내릴 때 그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부장 승진으로 간택을 받으셨는데 거기다가 여기 또 간택해 주신 어른인데 그 향판으로 계속 대구에 예천 뭐 대구 계속 경북만 돌았다고. 대구 향판이야 그냥. 왜 올라갔어 근데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거야? 내가 죄하라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그렇죠.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게 신기한 게 그 법적인 논리 없으신데 그럼. 2심에서 왠지 불안하다고 우리가 그러시는 그 얘기도 거예요. 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나는 그래도 100 넘기긴 어렵지 않겠나. 지가 판사면. 네. 근데 와 깔끔하게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네. 원래 이분이 아니었어요. 여기 배석 판사님 중에 한 분하고 변호인단에 한 분하고 기수가 겹치니까 바로 다른 부로 보냈는데 그게 그걸 또 받으신 분이 임상기 부장님. 임상기. 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2달 안에 아마 결판날 것 같은데. 12월이면 연말 안으로 판결하죠. 될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장용진 기자부터 가봅시다. 고등부장님들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면은 오히려 그 대법원에서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근데 지금 대법관에 계시는 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또 그런 분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의 문제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좀 곤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님들이 정치적 판단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변? 저는 사법농단 이후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검찰 개혁으로 지금 뭐 나라도 어수선한 마당에 사법부에서는 우리라도 지금 제대로 판단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 판결문을 딱 읽어보면, 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갸우뚱?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왜 허위사실 공표지? 여기서 한번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털 거는 빨리 턴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우리 장윤진 기자랑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고등부장까지는 약간 직업 판사라면 대법관들은 좀 저는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선별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히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양심 뭘 떠나서 저는 제 판단으로는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부분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올 것 같아요. 파기할 것 같아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지 않을까. 네. 보통 이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면 이게 뭐 사실포섭, 뭐 법리오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포섭에 가면 거의 다 기각이지만 이거는 이제 일단 법리 오인 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법리 오인으로. 말을 안 했지만 말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이 특이한 해석이 있잖아요. 이런 그 해석 과정도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기존의 법리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파기가 될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게 사법부 신뢰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믿을 거는 사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무죄.